안녕하십니까? 네, 몇 쪽 할 차례죠? 286쪽. 사실은 시간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실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뭘로 한다? 추계결정 가액으로 한다고 했죠. 추계결정의 순서까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원칙은 실거래 가액이니까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그럼 양도 가액은 뭘로 하죠? 양도 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 실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저기다 마이너스, 문제는 이게 아니고 마이너스 필요금비가 문제가 됩니다. 필요금비. 필요금비를 공제하여 구한 걸 양도 차익이라고 했죠.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계산할 때 필요금비에 시험의 문제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우리 필요금비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뭐뭐 있죠? 필요금비는 취득가액, 또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또 양도비 세 가지가 있죠. 취득가액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이 있었고, 자본적 지출액, 거기다가 플러스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게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함되는 게 좋다, 포함되지 않는 게 좋다. 포함되는 게 당연히 좋다.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점점점 차익은 적어질 거고, 차익이 적으면 세금 적게 내겠죠. 취득가액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니까, 포함되는 것은 내가 매매로 취득했다면 매매가액, 건설했다면 건설의 원가, 자 이런 게 들어갈 거고, 건설 원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취득 관련 세금도 다음에 공지해 줍니다. 취득 관련 조세, 우리 취득에 관련된 세금 뭐가 있죠?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취득세 뒤에 부가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뒤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제세 공과금, 취득 관련 조세, 그리고 공과금, 건축에 따르면 중공검사비 이런 데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것들 하면 다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가서 하겠지만 취득 관련 세금은 공제한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다음에 자산을 양도하고 난 뒤에 내가 취득세 납부하는 걸 공제받으려고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취득 영수증서가 없어. 공제될까 안 될까? 취득 영수증서가 없습니다. 공제해 줄까 안 해줄까? 어떻게 주죠? 네? 그렇죠. 앞으로 몰라도 행정기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고 한 것은 모두 행정기관, 금융기관의 전산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그냥 일반적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정빙되는 자료가 없으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득 관련 세금, 공과금, 또 취득 관련 재비용들, 취득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공과금 말고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있던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음에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단 방금 말했듯이 중개업자에겐 중개수수료 분명히 나는 냈지만 영수증서를 받지 못했다든지, 그 영수증서가 원래 법이 정하는 양식과 맞지 않다든지 이럴 때는 그 비용은 공제 적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취득 관련의 여러 가지 소송과 화해의 비용,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만약 소유권 관련 소송이 있었다면 소송 비용, 화해가 있었다면 화해 비용, 이런 공제 적용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통 요걸 낼 때 약정에 따른 이자액, 약정에 따른 이자, 우리 이자액이라고 다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약정에 따른 이자, 즉 계약 조건에 따라서 원래 지급하기로 한 이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장기 할부로 취득하다 보니까 1년 이상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있다. 그 기간만큼 이자는 줄게. 그럼 원래 계약상 주기로 돼 있던 돈이기 때문에 요금에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잠시 후에 하겠지만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낸 이자, 이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은 이자라는 말 나온다고 무조건 공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거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이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통 시험에 5번 지문, 6번 지문 이거 제일 많이 언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설사 이런 비용이라 해도 증빙되는가 증빙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가지고 언급을 하는 편들입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의 반대 개념은 뭐라고 하죠? 반대적 개념은 수익적 지출액이에요. 수익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잘못 판단하면 수익이 발생하려고 지출한 비용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현상 유지를 위해 사용한 비용입니다. 내가 취득한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좋아지려고 이렇게 사용한 비용이 아니고 원래 취득한 자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이런 것들은 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보일러 고장 나서 고쳤다든지 도배 너무 들어서 도배 새로 했다든지 그도 아니면 아파트 외벽에 칠했던 페인트가 너무 낡아서 새로 뭐 페인트 칠했 이런 거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런 공제 적용 안 돼.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냐니까 자본. 우리 화폐를 가지고 자본이라고 말할 때 그 돈은 어떤 성격이다? 화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화폐의 가장 본질적 기능 뭐라고 하죠? 화폐가 생긴 가장 본질적 기능은 물물 교환할 때 매개체로 쓰려고 만든 내용입니다. 아니면 가치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좀 물고기를 잡아서 뭐 1년이고 10년이고 저장할 수는 없거든. 하지만 그 물고기를 화폐화시키면 언제까지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이게 가장 본질적 기능이고 그거 말고 우리 화폐를 자본 이렇게 말할 때는 자산 정식 수단으로 화폐를 이용할 때 우리 그를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 정식 수단으로 내가 이 돈을 사용함으로써 요만큼의 가치가 아니고 그 이상의 가치를 벌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돈을 사용 어떻게 되죠? 이 돈을 사용하면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가치가 증가되고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되고 수익이 발생되고 이렇게 사용한 돈들을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말뜻만 알면 돼. 자본이라는 의미가 뭔지만 이해하면 우리 교재 내용을 확인하니까 자본적 지출액 290쪽에 자본적 지출액 보니까 자본적 지출액이라 하면 사업자가 보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 내용연수가 뭐죠? 내용연수, 내자는 인내한다. 견딜 내자입니다. 견디고 내용, 사용할 수 있는 연도. 즉, 이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수명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뭐 건축물의 수명이 끝나버리면 뭐가 돼요? 폐물 상태가 되거든. 폐물되면 더 이상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여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명을 연장시키면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사용한 비용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내용 연수를 연장시킨다. 또 당의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사용한 비용.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밭이었던 토지를 건축 가능한 토지, 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잖아. 취득 살 때 비웠던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이런 것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자본적 지출하고 다 공제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그 밑에 보듯이 뭐 용도를 변경한다. 용도 변경에 사용한 비용이라든지 우리 D를 봐. D. 자산, 양도자산, 용도 변경에 들어간 비용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용도로 바꾸어 쓰기 위해서 개량 좀 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의 편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비용 이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나오죠. 개발부담금은 무엇 때문에 내는 돈이죠? 개발부담금 무엇 때문에 냅니까? 법 제목이 개발이익의 환수잖아요. 그렇죠? 개발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는 돈입니다. 밑에 재건축 부담금 무엇 때문에 내죠?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 즉 재건축을 통하여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내는 돈들이다. 자, 이런 것처럼 딱 보시다가 내용 연수 연장, 가치의 증가,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이 좋아진다, 나아진다, 수익이 발생된다, 가치가 증가된다, 수명이 연장된다 이런 식의 의미를 사용하는 게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도 자본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양도비는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 나오죠. 오른쪽 291쪽에 양도비는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B,
양도소득 과세비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 작성 비용,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무사에게 맡겨서 신고하였다. 그 비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양도소득 과세비 신고 작성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즉 계약 작성 비용 이런 거, 그다음 공정비용, 인지대, 소개비, 보통 B와 C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니은, 우리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 채권, 그것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할인해서 매각하였을 때 발생하는 매각의 차손 이런 거 공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채권을 어디다가 팝니까? 채권을 어디 팔아요? 응? 이런 국민 채권 등을 어디다가 팝니까? 금융기관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동 같은 데 나가보면 명동에 사채업자들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많거든. 거기서 팔았다. 그 다음부터 증빙이 안 되기 시작해. 과거에는 집에 자고 있으면 골목에 누가 가방가방 들고 채권 삽니다 이런 분이 있었거든. 그럼 길 가는 사람한테 불러서 채권 팔았다. 분명히 팔고 손실은 생겼지만 얼마의 손실이 생겼다는 걸 증빙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앞에 말했듯이 항상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처럼 공공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팔게 되면 얼마의 손실이 생겼고 얼마의 매입했고 얼마가 팔았다는 증빙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공제적용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런 게 이제 양도비에 관한 부분까지고 실제 기억해야 될 거 요거라고 포함되지 않는 거. 실제 요것만 알아도 시험 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절대 경비에 포함할 수 없을까? 첫째는 어떤 거라 했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비용은 절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법을 위반하든 계약을 위반하든 뭐 등등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낸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취득 관련 세금, 우리 취득 관련 조세, 분명히 앞에 취득 관련 세금 공제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의 가산세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칠판에 적지 않아도 중개업자에게 준 중개수수료 공제합니다. 중개수수료. 근데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공제해 주겠습니까? 안 해줬죠. 이건 공인중개법 위반한 내용이잖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행위로 원래 법적 한도까지만 공제하지 초과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하기를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낸 금액 이런 절대 공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방금같이 약정에 따른 이자는 공제해도 대금 지급을 지연했답니다. 대금 지급의 지연. 이것으로 인한 이자액. 요 이자는 원래 내야 될 금액입니까? 아니죠. 대금 지급을 지연했거든. 오늘까지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다음 달에 잔금을 줄게. 한 달만큼의 이자는 내가 지급을 할게. 그 이자는 원래 계약을 지켰다면 지출할 필요가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공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바로 저장인의 정답이어서 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출하였던 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정답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을 통하여 부당행위 계산 이것을 통한 시가초과액 뒤에 내용 나올 겁니다. 부당행위라는 것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뭐 형과 동생 사이라든지 뭐 삼촌과 조카 사이라든지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다 보니까 원래 시가대로 거래하지 않고 원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현저하게 낮게 거래했을 때 그들 사이의 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래 시가만 공제 적용을 하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이 동생에게 팔면서 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동생한테 팔다 보니까 8억에 팔고 이렇게 말하면 그들 사이 금액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시가초과 이건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얘들 말고도 뭘 하든 법률을 위반하였다. 법률을 위반하고 이렇게 하여서 내고 있는 벌칙적 성격으로 내고 있는 벌칙적 성격의 지출액. 이런 것은 절대 공제할 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 모아서 앞에 중개업자에게 주었지만 법적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공제하지 않는다. 농지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 농지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농지법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분하지 않잖아. 그럼 매년마다 농지가에게 일정금액의 부담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담금은 절대 다음에 농지 팔아도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든 계약을 위반하든 법률행위를 위반하든 이런 식의 내용 절대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거 말고도 어떤 건 공제하지 않는가니까 비록 취득 관련 세금은 맞지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정세는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 징수한 세금인데 상속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팔 때 앞에 납부했던 상속세 다 빼줘버리면 뭘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이건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지만 수익적 지출액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6번 상당히 자주 언급했는데 지금은 좀 뜸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자본적 지출액은 되어도 수익적 지출은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비용을 인정해도 양도 간접비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거 이중공제, 이중공제. 이미 공제받은 것을 또 공제하는 걸 이중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공제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였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필요응비다 아니다. 이거 필요응비다 아니다. 맞잖아, 그렇죠?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사용한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다음에 이 건물을 양도하면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을 반드시 이 건물 팔 때 공제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공제 안 됩니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이 건물을 원래 임대하여서 요만큼의 임대 소득이 생겼다.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으로 원래 5월달 돌았으면 다음 주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면서 근데 이만큼의 소득을 생겼지만 원래 이 소득 작년에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출한 비용에는 이런 비용도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여기서 필요응비로 빼는 겁니다. 필요응비로. 우리 소득에는 모두 필요응비 다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나 원래 요만큼의 근로소득이 생겼다. 근데 이 소득을 내가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가사생활에 쓴 비용도 있고 의료비에 쓴 비용도 있고 다 공제적으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소득을 벌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경비로 공제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아놓고는 다음에 이 건물 팔 때 또 공제하면 같은 비용 가지고 두 번 공제를 받고 있잖아. 이중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취득가에게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해도 취득한 당의 연도나 취득한 당의 연도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이거 필요경비라고 하여 산입했던 금액이라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자, 요 금액은 경비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산입한 금액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게 원래 29의 문제입니다. 원래 정답이 요 놈까지를 포함하여서 경비로 공제한다고 틀렸다 정답 이런 겁니다. 얘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말뜻 이해하면 참 쉽잖아. 그렇죠? 분명히 경비는 맞지만 취득한 당의 연도나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하면서 경비라고 공제했기 때문에 양도할 때 또 공제하면 이중공제가 된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비용들입니다. 요거 말고도 말 집어넣으려면 엄청 많아. 말만 만들려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빼지 지출하지도 않은 금액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뭐 취득 관련 세금 빼준다고 취득세 1,0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는데 300만 원 감면받고 700만 원만 냈습니다. 그럼 빼줄 때 얼마 빼줘요? 700을 빼주지. 그렇죠. 1,000이지만 300만 원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받은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할인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마지막 9번 금융기관, 행정기관이 아닌 내용으로서 증빙되지 않는 금액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까지만 해도 아마 다음 필요응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문제 100번 나오면 100번 가운데 90한 7, 8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세 번째는 왜 못 풀어? 실무로 끌어들이거나 판례를 끌어들이라 하면 그 순간부터는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 말뜻을 보셔야 됩니다. 말뜻을. 자,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액에 따른 계산을 했고, 그 다음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액이 아니고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 등으로서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할 때 내용을 보겠습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 취득가액,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취득가액이 실지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계결정한다고 했죠. 추계결정. 추계결정의 순서가 뭐였습니까?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추계결정의 순서. 매감 환기, 그렇죠. 매감 환기,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또는 기준시가 이렇게 한다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기출되었던 지문들을 쭉 살펴보면 다음 취득가액을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내기도 하고, 아니면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감정가로, 환산가로, 기준시가로 이 맞습니다. 반드시 딱 요 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이런 말하지 않고 취득가액 뭐 추계결정한다는 이런 식들의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얘들, 즉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매매 사례가를 한다면 매매 사례가액에 플러스 요 금액을 하되, 문제는 추계결정이라서 밀추자라 좀 미루어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 이 금액일 것이다 짐작한 거지 진짜 이 금액이다 이건 아니거든. 그럼 얘들이 전부 미루어 짐작한 금액이라면 얘도 미루어 짐작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계결정한다고 할 때 얘를 실거래가액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고, 얘들도 플러스 요 금액에 필요경비를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하는 말이 이 금액이 진짜가 아니잖아. 여러 가지 내용을 참작하여 짐작한 금액이지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므로 얘들도 진짜 지출한 비용을 빼지 않고 당신이 이 정도 금액은 경비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계략적으로 산출해서 공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계략적으로 얼마를 빼주는가 하니까 이건 통계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했는데 신고한 내용의 내역을 쭉 뽑아가지고 통계를 해봤습니다. 통계를 해보니까 보통 가지고 있다가 팔 때까지 얼마의 금액을 지출하는가 보니까 대부분은 취득한 금액, 요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지출을 하더랍니다. 그럼 당신도 취득한 금액의 3% 정도는 경비로 공제를 해줄게 이런 의미야. 그럼 취득가액의 3%인데 취득가액을 뭘로 합니까? 지금 실거래가액은 없어. 근데 만약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한다면 매매 사례가 없다면 감정가 봐야 될 거고, 감정가 없다면 환산가 해야 될 거고, 환산가 안 나오면 양도실지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 금액들을 취득가액으로 삼고 하면 분명히 법은 매매 사례가로 한다. 단 매매 사례가 없다면 감정가, 감정가 없으면 환산가 계속 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매번 반드시 나오는 취득가액은 있습니다. 뭐 기준시가. 기준시가 매년마다 정부가 항상 발표를 하거든. 그래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삼아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 요 금액에 곱하기 3%, 미등기는 0.3%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얘는 뭐 할 때 사용하냐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토지, 주택, 건물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 내용을 확인하면은. 교재 내용 보니까 뒷장 넘겨서 어디 갔냐 이거. 그게 291쪽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 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추계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필요금비는 취득가액과 필요금비 계산 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그래서 1번 취득가액, 장부, 그 밖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하여 요금액에다가 플러스 필요비 계산 공제한답니다. 그럼 필요비를 얼마라고 공제하는가 뒷장 넘겨보니까 토지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하기 100분의 3, 3%죠. 미등기는 0.3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 밑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그 밖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시험에 문제 삼는 건 부동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칠판 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료가랑 매매사례가액에 플러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하기 3%, 감정가액에 플러스 요금액, 환산가액의 요금액, 기준시가의 이 금액. 그러니까 매감환을 도저히 찾아도 나오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면 양도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시 기준시가, 요금액은 취득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단 292쪽 특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랍니다.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창원시 외곽에 과거에 한 10한 2년 전에 10한 2, 3년 전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 2층짜리 건물. 그 당시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흐름한 건물 하나 샀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었고, 예를 들어 기준시가는 1억이었고 그 당시에 실제 취득한 금액은 2억 5천을 주고 취득했고 2억 5천. 자, 이렇게 취득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파는데 실제 양도가액은 올해 팔았으니까 확인되는데, 그리고 양도시 기준시가도 확인되는데 실질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계약서도 어디 가버린지 몇 분이 지나다 보니까 계약서도 없어져 버리고, 또 창원시가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위치가 돼서 내가 전면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들어갔던 자본적 지출액과 그리고 양도비, 요금액, 이번에 양도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만 이 건물을 5층짜리로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 넣고 한다고 전체 10억 원 썼고, 양도비 이번에 2천만 원 썼고 10억 2천만 원 썼어. 근데 실제가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거야. 확인 안 되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도 지금 안 나오고 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도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환산 취득가라. 환산 취득가. 그럼 환산 취득가에 요 금액에 매가 만기로 하면 요 금액에 플러스 필요비 계산 공제하죠. 필요비 계산 공제 얼마 한다고? 취득시 기준시가 요 금액에 곱하기 3%, 1억 곱하기 3% 얼마죠? 300만 원, 300만 원. 이 사람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얼마죠? 10억 2천이야. 자본적 지출액가 양도비만 해도 10억 2천인데 이거 뭐 환산 취득가 해봐야 다 합쳐봐도 뭐 1억 얼마밖에 공제가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들어간 돈은 무슨 이것만 해도 10억 넘는데. 그래서 우리 법원 말하기를 만약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하는 경우,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요금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 취득가, 자, 요 금액에다가 플러스 필요비 계산 공제 이렇게 하여 구한 이 금액을 경비라고 공제하든지 원래대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취득가는 깡그리 무시하고 실제로 지출하였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실제로 지출했던 자본적 양도비, 요 금액을 가지고 하든지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경비가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차익은 점점 적어질 거니까 나는 아무리 환산 취득가 해봐도 실제 나오는 돈은 뭐 한 1억 얼마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금액 선택하지 않을게. 나 이 금액 안 한다고. 나는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양도비 10억 2천만 원 요 금액을 공제할게. 그렇게 하면 10억 2천만 원 공제 적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특례적으로 원래는 매감 환기 조 금액에 필요비 계산 공제한 금액을 플러스하여 경비로 공제되지만 취득가액을 만약 환산 취득가로 하는 경우 딱 이겁니다. 환산가로 만약 한다면 환산가에다가 경비 필요비 계산 공제하든지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양도비를 그냥 빼든지
이런 식으로 공제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출제한 게 27회 시험 때 계산 문제로 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계산 문제로 냈을 그 당시에. 자, 이렇게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 등으로 할 때 이야기였고, 우리 교재분야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내용 나옵니까?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우리 교재는 보니까 뭐 기준시가가 무엇인지 내용은 없다 그렇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간단하게만 기준시가가 무엇인가.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죠. 우리 지방세는 있죠. 지방세는 지방세의 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으로 삼는 금액, 시가 표준액 이렇게 했고, 이런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국세는 국세의 조세를 부과하려고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 기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준시가는 국세 부과의 금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토지나 주택은 똑같아. 토지는 원칙적으로 뭘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법률에 따라 공시된 요 금액을 가지고 기준시가 이렇게 삼게 됩니다. 기준시가. 다 여기 뭐하고 똑같아? 시가 표준액과 동일하잖아. 시가 표준액. 시험에서 아무런 전제 없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토지의 기준시가 물으면 그냥 개별 공시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시가고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딱 필요한 거 이거밖에 없어. 기준시가 할 때 지정지역 안의 토지, 지정지역 내의 토지, 요 토지의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만 보면 끝납니다.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로 한다. 이 말 외에는 딴 말 절대 안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할 때 원칙은 개별 공시가로 하되 지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요거는 지정지역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거나 하여서 부동산의 투기가 일고 있고 부동산에 가히 급등하고 있는 지역을 국세청장에 지정한 지역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개별 공시가 이 금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급격하게 토지의 가액이 상승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금액은 상승된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든. 거기다가 그럼 곱하기 원래 가액보다 3배, 4배나 뛰어서 거래되고 있다. 당신도 곱하기 3배, 곱하기 4배 이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개별 공시가의 배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이놈을 기준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과거에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의 배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끝. 틀린 지문. 아무런 말 없이 물으면 그냥 개별 공시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시가도 반드시 지정지역 안에 토지를 물을 때만 배율을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택도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금액을 합니다. 단독주택 뭘로 했죠? 개별주택 가격 있잖아요.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뭘로 했죠? 공동주택 가격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이야기했고, 요 금액이 동시에 뭐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매번 말하지만 토지와 주택은 지방세를 하든 국세를 하든 모두 동일하게 부동산 가격하는 공시가 법에 따라 공시된 금액을 합니다. 공시된 금액으로 딱 요것만 주의하면 되잖아. 요것만 주의하면 나머지는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주택이 아닌 건축물, 요 놈의 내용 다르다 했죠. 시가 표준액 할 때 이미 한번 했었는데, 주택 아닌 건축물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누가 정한다? 지자체 장이. 시험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또는 시장 군수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결정한 가액, 이 금액을 시가 표준액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국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을 합니다.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장이, 국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딱 요 정도 선까지는 보셔야 돼요. 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깊이 있게 기준시가를 가지고 한 문제를 예고해 두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한 문제 내기도 했습니다. 왜? 옛날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고 실거래가액은 투기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럴 때 실거래가액을 벌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거래가 원칙이고 실거래를 찾다 매감환까지 해도 도저히 못 찾으면 마지막 최후수단이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시가를 가지고 한 문제를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지문 하나 정도 냅니다. 토지의 기준시가 이런 걸로 한다. 뭐 주택인지 이런 걸로 한다. 지문 하나 정도 나오니까 너무 깊은 내용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보셔야 돼. 가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27회도 취득 당시 토지 물으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맞지 않고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 오케이. 토지의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잖아. 주택 물으면 취득 당시 개별 주택 가격 등의 건축물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원래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법의 기준시가 말 대신 토지는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국세청장 고시가액 이런 말 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선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 차익을 구했습니다. 양도 차익 구하고 나면 그다음 뭘 해야 되죠? 양도 차익 다음에는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공제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온다고 그렇죠. 전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준시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는 거의 않는데 기준시가는 지문 하나 정도 내는 편들이고 하지만 장기보유는 한 문제로 내든 아니면 한 문제 내지 않아도 지문 안에도 거의 따라서 간다고 보면 됩니다. 10번 시험 치면 최전 8, 9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장기보유 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를 공제하여 구한 금액 뭐라 부르죠? 양도소득금액이라죠. 양도소득금액. 장기부여 특별공제. 자, 여기는 공제 대상이 무엇인가부터 자, 어떤 것을 양도할 때 공제하는지 모든 자산의 양도에 다 적용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와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딱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대상이지 나머지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보아도 적용 요건 나오죠. 293쪽에 적용 요건에서 위에 제목만 보니까 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12회, 13회, 18회, 뭐 24회 잘 안 나오네. 근데 문제는 이건 한 문제로 나온 거라 항상. 요 횟수가 저렇게 한 문제고 실제로는 한 문제로 내지 않아도 지문 안에 장기 보유와 관련된 지문을 굉장히 자주 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적용 요건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 그리고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오죠. 단 조합원 입주권 가운데 원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원이 된 그 사람의 입주권에 대해서만 공제하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여서 조합원이 된 그 사람의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포함 이래가지 않도록 반드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러면서 몇 년 보유해야 된다고?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하죠. 보유기간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 요 3년을 틀리게 문제 내고 싶다. 몇 년 적겠습니까? 몇 년? 응? 2년? 2년은 여기고 2년 전혀 여기지. 5년 적습니다. 5년. 아니 왜 5년 적어요? 왜 5년 적어?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1세대 주택에 연로자 공제, 장기 보유에 대한 기간별 공제 그때는 종합부동산세 장기보다 5년 이상을 보유할 때만 공제가 되거든. 요거는 3년이고 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장기간 보유에 대한 공제라도 비교 대상이 될 때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 과거에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내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가 되고 틀렸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얘는 3년, 양도소득세 장기는 3년, 종합부동산 장기보유는 5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단 아무리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등이라 해도 다만 세 번째 공제 배제 어떤 것은 공제 인정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첫째, 미등기로 양도한 것은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자산 양도. 우리 2017년까지는 미등기로 양도한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와서 새로 하나 신설했잖아요. 작년에. 근데 신설은 작년에 신설됐는데 작년 시험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원래 신설되거나 마찬가지 개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요 지역 내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개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주택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요 두 가지 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이 경우도 역시 공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인정한다는데 나는 해운대구에 아니면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과 입주권 합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팔든 공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요거는 작년에 신설된 부분이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 2주택이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만 공제 배제한다는 것이, 갑은 1세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은 미등 등기된 것이라 해도 공제가 배제되고 하면 됩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라 해도 반드시 공제 배제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한해서만 공제 배제하는 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있는 거라면 공제 인정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다. 요게 뒤에 가면 양도 세율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세율 넣어서 할증 대상되는 주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또 나와 있고 할증 대상 주택입니다. 자, 이건 공제 배제한다는 거. 그다음 얼마를 공제하는가? 공제액. 요 정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한다고 그랬죠. 공제액은 양도 차익을 구한 다음 양도 차익에다가 해당하는 공제율 이래 곱합니다. 근데 공제율을 곱하되 공제율, 이 공제율이 몇 프로인지 이거 외우면 뭐하냐 이거지. 이 공제를 어디다가 곱하여야 하는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거든. 요 놈만 가지고도 양도 가액에, 장기 보유는 양도 가액에다가 공제를 곱한다. 장기 보유는 취득 가액에 공제를 곱한다. 다 틀려서 28회 시험 때도 장기 보유는 양도 차익에 해당하는 공제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하고 오케이 맞는 지문 반드시 이런 보실 때 해야 돼. 양도 차익을 구했잖아. 그럼 반드시 밑에 공제 나옵니다. 자, 기본 공제까지도. 밑에 공제를 물으면 반드시 공제는 앞에도 요 말들을 인용해야 됩니다. 차익을 구했다.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한 것이 장기 보유 공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구했다. 그럼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양도소득별로 각각 공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밑에 장기 보유 공제, 기본 공제할 때 뭘 기준으로 공제하는지를 묻는 지문도 꽤 많아. 양도 소득별로 하는데 과거에 양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틀렸다. 정답.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는데 여기다가 곱한다. 틀렸다. 여기다가 곱한다. 틀렸다. 다 틀려. 반드시 제일 먼저 공제를 어디다가 곱하는가부터 먼저 봅니다.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고 있다. 이 공제율은 뭐냐? 공제율은 물가 상승에 관한 부분이다. 공제율이 물가 상승 부분이야. 자, 그럼 물가 상승이라고 봅시다. 얼마를 공제하는지. 요거 원래 개정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설됐는데 말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원래 개정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제율은 물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작년까지는 3% 잡았어요. 3%. 보통 2.6%, 2.7% 이런 정도로 물가가 상승됐거든. 그게 반올림에서 3% 잡아줬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웬 자신감인지 물가 상승률이 2.3. 몇 프로, 2.4% 한다. 2.5% 밑에랍니다. 반내림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2%만 잡아줍니다. 물가 상승률 2%만 잡아서 매년마다 물가가 2% 상승된답니다. 곱하기 보유 기간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겠죠. 3년 이상 보유, 4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보유 이렇게 해서 최대 몇 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죠? 최대 몇 년까지? 15년까지. 여기 원래 개정된 거야. 작년까지는 최저 3년 이상부터 최대 10년까지만 공제했어요. 10년까지만. 뭐 10년 된 거나 11년 된 거나 똑같아 이제는. 근데 올해부터는 15년 이상 공제한 것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이제는 10년 된 것과 11년 된 거 다 다릅니다. 12년 대신 15년 이상 되면 똑같아. 15년 된 거나 20년 된 거나 똑같습니다. 얼마 한다고? 매년마다 물가가 2% 상승되는데 당신 3년 이상 보유했네. 그래서 6% 공제, 그다음 8% 공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대 가면 2% 15년 되니까 30%까지 공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보통 이런 것을 시험에 낼 때 이걸 가지고 한 문제를 예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뭘 기억한다? 최저 3년 이상 되었을 때 6%부터 최대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 대부분 이런 시험은 지문은 제일 앞에 놈과 제일 끝에 놈 이래 묻지 중간에 걸 끌어들여서 당신 8년 보유할 때 얼마 이래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빠르지 8년이 28에 16, 16%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기억은 결국은 물가 상승이 몇 프로인가만 딱 알면 3년부터 15년까지 이래 보시면 내용 되겠죠.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은 별도의 규정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자, 1세대 1주택 요 놈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8% 잡고 8%. 끝.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8% 곱하기 적어도 3년 이상은 보유해야지 3, 8, 24 양도 차익의 24%. 주의할 것은 얘는 10년까지만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 3년 이상부터 10년 이상 보유.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일반적인 부동산은 15년까지 해주면서 왜 1세대 주택은 15년 안 하나? 15년 해봐. 15년에 8%하면 120%나 120%. 차익에 120% 빼주겠답니다. 그럼 돈 돌려줘야 돼. 20% 환급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80%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보유, 그럼 24%부터 80%까지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등기도 돼야만 공제하니까 등기도 되고 2년 이상 보유도 했고 비과세권을 모두 갖췄는데 그렇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권 다 갖췄잖아. 그럼 비과세인데 공제할 게 뭐 있냐고? 이거 어디서 먹는다고?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모두 갖췄다 해도 우리 고가주택 양도가액 얼마였죠?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 얼마 초과되는 거? 9억이 초과되는 거.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을 초과되면 과세하잖아. 그럼 과세는 그 부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요 규정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3년 이상 된 걸로 미등기 아니며 조정지역 내 다주택은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공제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같은 연도에 동일 연도에 공제 대상을 여러 차례 팝니다. 공제 대상을 수회 여러 차례 양도하는 경우 그럼 양도할 때마다 각각 공제를 다 해준다. OX. 양도하는 자산마다 다 공제한다. OX. 맞는 지문입니다. 장기부는 사람을 보고 공제하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몇 번을 팔더라도 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각각 공제 적용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각각 공제한다고. 잠시 후에 보면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 보면 양도소득 금액은 누진세 대상 같은 연도에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양도하면 봐요. 누진세 여러 차례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합니다. 요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토지 건물 등은 공제 대상이거든. 그럼 여기까지는 각각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각각 공제해 주니까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이 금액을 합산하는 거지. 누진세 대상을 여러 차례 판다고 차익을 합치는 게 아니야.
장기 보유까지는 따로따로 공제해주기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거지 차익을 합산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말해도 뭔 말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이게 다 연결된 거라서 앞에 내용과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용어 하나하나도 있죠.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라. 이 말 자체가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는 장기 보유까지는 각각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쓴 뜻입니다. 예를 가지고 한 문제를 예면 1번 대상이 뭘까? 2번 몇 년 보유할까? 3번 어떻게 공제 못 받을까? 4번 이런 식으로 내는 거고 아니면 다음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이럴 때는 지문 하나 정도 내고 지나가는 것 이런 식들의 개념이 될 겁니다. 아마 올해 시험은 작년에 신설되었던 요놈, 올해 개정되었던 요놈 두 가지나 신설, 개정된 게 있다 보니까 올해 시험에는 장기 보유와 관련된 지문은 거의라고 할 만큼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양도소득 금액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 기본공제 나옵니다. 기본공제 나오게 되니까 잠시 후에 우리 기본공제 본 다음에 295쪽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세율 내용을 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쭉 따라가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